당신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빵집을 운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매일 아침 막 문을 열기가 무섭게 빵이 다 팔려나가거든요. 네, 상상만 해도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을 구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맥주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아, 맥주 공장이 멈추니까 그 효모 공급이 끊겨버린 거군요. 맞아요. 효모가 없으니까 당신의 빵집 오븐도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되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글로벌 공급망 차트 이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짜 섬뜩하면서도 엄청나게 정확한 비유네요. 보통 우리는 조달 계획을 짤 때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잇는 아주 선명한 직선을 기대하잖아요. 네, A에서 B로 딱 가는 선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그런 선명한 선들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화학적 병목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의 분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분기 원소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구매 관리자와 물류 관리자, 바로 당신을 위한 맞춤형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다룰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죠. 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지난 6년간의 가격 흐름, 그리고 향후 12개월의 예측치를 담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유, 금, 은, 팔라듐, 전기동, 니켈, 이 6개 핵심 광물의 차트를 해독하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복잡한 기상도를 하나씩 풀어보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덮치고 있는 중동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뉴스를 넘어서 왜 당신 기업의 조달 단가를 마구 쥐고 흔드는 폭통이 되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6개의 차트를 딱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이나요? 이 6개 원소재의 과거 6년치 차트하고 향후 1년 예측치를 쫙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거시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후퇴했다는 흐름이죠. 아,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팬데믹 직후나 그 2022년 분쟁 당시 보여줬던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공급 충격으로 확 급등했다가 빠르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 발이죠. 공식이 깨졌다고요? 보통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막 튀어오르면 그 이슈가 해소될 때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은 극도로 복잡해진 수송 인프라의 병목 현상하고 구조적으로 바닥을 드러낸 재고 부족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거든요. 재고가 바닥났다? 네. 그래서 6개 광물 전반에서 가격 하방이 콘크리트처럼 강력하게 지지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져야 할 악재가 나와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딱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와, 그렇다면 그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점인 원유 차트부터 깊게 들어가 보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5월 20일 현재 111달러 선을 뚫었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죠. 예측 데이터를 보니까 당장 6월까지 110에서 130달러 사이에 가파른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충격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 겁니까? 하루에 128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1280만 배럴이요? 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2.5%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니 12.5%면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원유 8통 중에 한 통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소리잖아요. 그 빈자리를 지금 어떻게 채우고 있는 건가요? 당장은 각국이 쌓아둔 재고를 헐어서 쓰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금 2014년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군요. 더 심각한 건 각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땅속에 묻어둔 국가별 전략 비축, 이른바 SPR마저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IAEA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남은 재고가 몇 주치에 불과하다고 경고음을 울릴 정도니까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만약 양국이 경제적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한 6월 말쯤 협상을 타결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란도 타격이 크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임계점이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해협이 다시 열리고 뉴스가 막 평화적인 타결 소식으로 도배된다면 구매 담당자인 당신 입장에서는 유가가 뚝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운송 계약이나 단가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데이터 이면을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해협이 열리면 단기적인 가격 하락, 즉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파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생산 자체는 곧 재개되겠죠. 네, 배만 다시 다니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재구축 수요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아, 그동안 급해서 막 헐었었던 비상용 기름통을 다시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욕조에 물을 빼는 건 배수구만 딱 열면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바닥까지 말라버린 큰 욕조를 다시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하, 비유가 확 와닿네요. 6월에 해협이 열린다고 해도 텅 비어버린 상업재고와 전략 비축유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채우려는 각국의 사재기 수요가 밑바닥에서 유가를 엄청나게 강하게 떠받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조 채우기 수요 때문에 유가는 적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한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달 담당자시라면 당장 눈앞에 평화 타결 뉴스 헤드라인만 딱 보고 유가 하락을 전제로 한 낙관적인 예산을 짜는 건 무조건 피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90 위에서 버틴다는 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연준은 절대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을 텐데요. 이게 귀금속 전체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네요. 보통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의 투자 매력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자를 주는 국채나 예금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완벽한 경제학적 전제죠. 실제로 그런 매크로 환경 역풍 때문에 귀금속 전반의 장기 전망치가 과거 예상치보다는 약간 하향 조정되긴 했어요. 네, 하향 조정요. 하지만 금 차트를 실제로 딱 들여다보면 이 경제학 교과서가 완전히 찢겨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바닥을 치는데 왜 금 차트는 지난 6년 동안 거침없이 오르더니 이 향후 1년 예측치도 꺾이기는커녕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는 건가요? 심지어 악재도 많았죠. 네, 인도가 금 수입 관세를 무려 15%나 기습 인상했고 튀르키예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수십 톤씩 막 내다 팔았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 단기적인 악재들이 가격을 막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거운 구조적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뭔가요? 그 중심에는 바로 달러 시스템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의 약화요? 이번 중동 분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엄청나게 깊은 관련이 있죠. 이번 전쟁 양상을 지켜보면서 글로벌 시장은 미국이 과거처럼 압도적인 패권으로 분쟁을 턱 통제하거나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졌다. 네, 지정학적 불확실성만 극도로 높아진 거죠. 그러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채권 대신 진짜 실물 가치를 지닌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막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을 보세요.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하면서 금고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달러의 빈자리를 금으로 채우는 이른바 구조적인 탈달러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ETF 실물 투자자들까지 금 확보에 쫙 가세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글로벌 거대 자본이 밑에서부터 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인도의 15% 관세 인상 같은 지엽적인 뉴스는 이 거대한 흐름을 꺾기엔 역부족인 거죠. 그렇군요. 당신이 원소재 구매 단가를 예측해야 한다면 당장의 관세 뉴스에 흔들릴 게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장기적인 탈달러 매집이라는 이 큰 코끼리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또 폭발적인 박스권 상단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은이 가진 강력한 산업재로서의 펀더멘털 때문입니다. 은은 2025년까지 무려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5년이나요? 네. 그리고 2026 올해도 약 6만 7천만 온스의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아니, 은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길래 매년 부족하다는 겁니까? 은은 현재 금속계 최고의 엔잡러, 그러니까 멀티태스커입니다. 안전자산 역할하기도 바쁜데 산업 곳곳에서 진짜 대체 불가한 소재로 쓰이고 있거든요. 어디에 쓰이는데요? 특히 반도체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9.2%라는 경이로운 폭증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공정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와, 79% 폭증이요?
거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 전기차 시장, 그리고 핵심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아, 맞다. 고유가 시대가 되니까 각국이 비싼 LNG 수입을 줄이려고 막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린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도 은이 들어가나요? 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데 은 페이스트가 엄청나게 소비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태양광 1기가와트를 설치할 때마다 연간 16만 톤의 LNG 수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6만 톤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각국 정부 입장에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태양광을 미친 듯이 깔 수밖에 없죠. 요약하자면 공급은 5년째 쫙 메마르고 있는데 AI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양대 수요가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지경이군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6개 광물 중에 가장 튀는 차트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팔라듐인데요. 지난 6년간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막 솟구쳤다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폭락했잖아요. 네, 변동성이 엄청났죠. 최근엔 예측치도 살짝 하향 조정되었고요. 팔라듐 수요의 85%가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쓰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들 전기차로 넘어가느라 내연기관차 판매가 줄고 있으니까 팔라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수요 침체만 딱 보면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 내부에서는 지금 엄청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줄다리기인가요? 먼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보셔야 합니다. 세계 1위 팔라듐 생산 기업이 러시아의 노릴스크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지속적인 여파로 올해 1분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무려 17.9%나 급감했습니다. 17.9%나요? 네, 팔라듐은 보통 니켈이나 구리를 캘 때 부산물로 얻어지거든요. 근데 광산 가동에 차질이 생기니까 공급이 확 줄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만만치 않게 빠르다는 거군요. 그럼 줄어든 수요를 상쇄할 만한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네, 두 가지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 시장의 폭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은 무려 15.9% 증가하면서 폭풍 성장 중이거든요. 인도가 매연기관 차를 엄청 사는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규제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유럽에서 초강력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이 도입됩니다. 이 규제를 맞추려면 내연기관차 한 대당 들어가는 팔라듐의 양을 훨씬 더 늘려야만 해요. 아, 차가 덜 팔려도 차 한 대에 들어가는 팔라듐 양이 훌쩍 늘어나니까 결국 전체 수요가 지탱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의 차트는 수요 침체라서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으니 마음을 딱 놓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새로운 환경 규제 발효일이 다가오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광물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침체에 속아서 장기 계약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는 품목이 바로 팔라듐입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귀금속을 지나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이자 순수 산업 인프라의 뼈대인 비철금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단 하나의 핵심만 현업에 적용해야 한다면 바로 이 대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중동전쟁의 나비 효과가 가장 극적이고 상상치 못한 경로로 폭발하는 곳이 바로 이 비철금속 시장이기 때문이죠. 네, 중동의 충격이 가장 뼈아프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저도 자료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서 머리를 진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보통 중동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오르겠구나, 운송비가 뛰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추적해야 할 뇌관은 유가가 아니라 바로 황산 공급망의 붕괴에 있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맥주 공장과 빵집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맞습니다. 이 기막힌 연쇄 반응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화학적인 연결고리를 좀 아셔야 해요. 비철금속을 재련할 때 쓰이는 황은 광산에서 돌을 깨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얻나요? 중동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가스나 원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정유시설 가동에 꽉 제동이 걸리면서 이 부산물인 황의 글로벌 수출이 말 그대로 뚝 끊겨버린 겁니다. 아, 중동이 황 공급의 핵심이군요. 네, 중동은 전 세계 황 공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황으로 만든 황산이 없으면 비철금속을 원석에서 아예 뽑아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나비 효과가 당장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구리, 즉 전기동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 보시죠. 구리 가격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죠. 네, 왜 이러는 건가요? 구리 가격이 왜 이러는지 수요만 봐서는 절반만 보는 겁니다. 핵심은 공급망의 마비거든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2위의 구리 광업국입니다. 아프리카요? 네. 이 나라에서 구리를 뽑아내는 방식의 70%가 바로 황산을 이용해서 금속을 녹여내는 습식 재련 방식이에요. 아, 황산이 필수네요. 그런데 중동에서 황산이 오질 않으니까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구리 광석을 산더미처럼 캐놓고도 정작 금속으로 만들지 못해서 감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연결입니다. 중동 앞바다가 막혔다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구리 공장이 멈춰서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다른 지역 광산 상황도 엎친 데 덮친 격이더군요. 말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정반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5조 위안의 자금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가전력망공사의 4조 위안, 남방전력망의 1,800억 위안 등 이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막대한 전력망에 다 구리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은 전력망 투자도 모자라서 이상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미국 시장의 엄청난 패닉 바잉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수입산 정년구리에 대해서 막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 퍼지고 있거든요. 관세 공포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폭탄을 막기 전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평소 대비 수입량이 2배 이상 폭등했어요. 2배요? 네, 급기야 시카고 상품거래소 구리 가격의 프리미엄이 5월 평균 톤당 331달러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톤당 331달러 프리미엄이요? 아직 관세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런 관세 회피용 가수요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더 펌핑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다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만든 사재니 수요까지 겹치면서 구리 차트가 터져버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니켈 시장의 차트를 보죠. 이 차트도 드라마틱합니다. 2022년에 엄청난 가격 스파이크를 딱 찍고 요동치다가 훅 떨어져서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2026년 들어서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죠. 예측치를 보니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니켈 시장이 다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체 왜 갑자기 모자라게 된 겁니까? 니켈 차트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니켈 먼광 채굴 쿼터를 작년 3억 6천만 톤에서 무려 1억 톤이나 삭감한 2억 6천만 톤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수도꼭지를 그냥 잠가버린 거네요. 아니,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만든다고 니켈을 막 찾는데 왜 스스로 공급을 줄이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앞서 구리에서 말씀드린 황산 부족의 저주입니다. 아, 여기도 황산이 들어가나요?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들 역시 고순도 니켈을 뽑아낼 때 황산을 대량으로 쓰는 습식 재련, 즉 HPAL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필요로 하는 황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중동이네요. 중동발 황수급이 딱 끊긴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5월 1일부터는 중국마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황산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중국까지 수출을 막았다고요? 네, 황산을 도무지 못 구하니까 인도네시아의 핵심 니켈 공장들이 가동률을 최소 10% 이상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 또 그놈의 황산이 문제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광 가격을 산정하는 공식까지 바꿨다면서요. 이건 제조원가의 직격탄 아닙니까? 맞습니다. 4월 15일부터 채굴된 원광 안에 포함된 코발트 같은 다른 광물의 가치까지 니켈 원가에 의무적으로 다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이 조치 딱 하나로 습식 재련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톤당 최대 2,6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쿼터 삭감, 화학물질 부족,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비용 인상. 이 삼중고가 니켈 가격을 미친 듯이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뼈저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우 대통령이 천연자원 관리를 위해서 니켈 수출을 완벽하게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원유 시장에 가격과 공급을 막 쥐락펴락하는 오펙이 있다면 니켈 시장에는 인도네시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제 니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네,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15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서 해상 풍력단지하고 그린 수소 인프라를 진짜 무서운 속도로 구축하면서 여기에 필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수요를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물류관리자인 당신이라면 단순히 니켈 단가 협상을 준비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발 수출 병목 현상에 대비해서 대안 경로를 찾는 컨틴전시 플랜을 당장 책상 위에 올리셔야겠습니다. 무조건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6개 핵심 원소재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으로 한번 요약해보죠. 당신이 기업의 공급망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 중동 전쟁이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만 올리는 이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금리 인하 지연은 달러의 피난처인 금과 은의 지위를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의 석유 루트 봉쇄가 황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화학적 병목을 만들어내서 아프리카의 구리 생산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장을 동시에 마비시키고 있다는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보통 우리가 원소재를 조달할 때면 습관적으로 1차 생산지의 이슈만 딱 바라보잖아요. 구리가 필요하면 칠레 노조가 파업하나 보고 니켈이 필요하면 인도네시아 날씨를 확인하는 식이죠. 하지만 오늘 확인한 글로벌 공급망은 그보다 훨씬 더 귀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정밀한 내비게이션 대신에 아주 탁하고 복잡한 기상도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급망의 최전선에 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기업은 1차 공급망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화학적 병목, 예를 들어서 황산 같은 필수 부원료의 결핍에 얼마나 단단히 대비되어 있습니까? 혹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수요 폭발 현상을 당신의 조달 리스크에 반영해 두셨습니까?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의 숫자가 오를 때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어느 날 소리 없이 툭 빠져버렸을 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진짜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요, 당신의 책상 위에 있는 공급망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그리고 훨씬 더 깊고 넓게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1차 원자재 이면에 끊어진 화학적, 지정학적 선이 없는지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당신의 성공적인 조달 전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